2018년 초 산 중턱 저격 지점에서 한 저격수가 망원경으로 300m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 출신 20년 경력의 정찰 총국 특수저격부대 김중사. 그의 손에는 수백 명을 사살한 저격총이 들려 있었고 조준경 너머에는 죄 없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렸고 12시간의 지옥 같은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두만강이 흐르는 산골 마을이었죠. 어린 시절 친구들과 강에서 물고기 잡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십니다. 전쟁 때 남쪽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던 그 시절 말입니다. 17살에 저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군대에 가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도 기뻐하셨고요. 우리 아들이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는구나 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23이 되던 해 저는 특수부대 저격수로 선발되었습니다. 사격 실력이 워낙 좋았거든요. 100m, 200m 떨어진 관역을 100, 800 중으로 맞추니까 상관들이 저를 눈여겨봤습니다. 정찰 총국 특수저격부대. 그곳에서 저는 20년을 복무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100, 800 중 김중사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그 별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별명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요. 2015년쯤 되었을 겁니다. 그때 제 나이가 42이었으니까요. 주말이면 집에 돌아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늙으신 부모님도 뵙고요. 아버지는 그때 70이 넘으셨고 어머니도 70 가까이 되셨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가족들이 굶는 날이 많았거든요. 저는 군인이니까 그나마 밥은 먹을 수 있었지만 집에서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아내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월급이라는 게 있으나 많아였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쌀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있었습니다. 쌀 1kg에 5,000원씩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5,000원이면 보통 사람 한 달 월급이었죠. 그러니 쌀을 어떻게 사 먹겠습니까? 옥수수라도 구해서 먹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더 힘들었습니다. 난방할 연탄도 구하기 어려워서 온 가족이 이불 속에서 떨며 잤습니다. 명절이면 떡을 해먹고 싶어도 재료가 없어서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는 명절만 되면 온 동네가 모여서 떡 해먹고 그랬는데 하시며 한숨 쉬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군인이었지만 가족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20년 넘게 나라를 위해 복무했는데 정작 제 가족은 굶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에서는 매일 아침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경애하는 장군님 그런 말들을 달달 외워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바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격수로 살았습니다. 명령을 받으면 표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임무를 마치면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고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2018년 초였습니다. 그때 저는 45살이었습니다. 그 나이면 군인으로서도 한물간 나이였죠. 그런데 그때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중사 특별 임무가 하나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상관이 제게 건넨 건 봉투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 국가명령이다.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2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군인도 아니고 간부도 아닌 그냥 보통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약간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저격수로 일하면서 늘 표적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적군 장교라든지 탈영병이라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상관은 잠시 말을 아끼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자의 형이 반체제 인물이다. 남조선으로 도주했다. 그래서 가족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본인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형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죽여야 한다는 겁니까? 제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제 아들도 저렇게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형이 도망갔으면 형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중사, 묻지 말고 명령만 따라. 이건 당에서 내려온 짓이다. 내가 흔들리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명령을 거부하면 3대가 멸족당합니다.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제 부모님, 제 아내, 제 자식들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연좌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온 가족이 벌을 받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 젊은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27살이면 제 아들보다 몇 살 많을 뿐입니다. 그 나이면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나이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할 나이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20년 동안 저는 명령을 받으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상관이 저놈은 반역자다 그러면 저는 의심 없이 쐈습니다. 그게 제 임무였고 그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쏜 사람들 중에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김중사 어디 아프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괜찮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겪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때 남쪽으로 끌려갔다가 목숨을 건져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이 제일 무서운 건 말이다.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야. 그 말씀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쏜 사람들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사람들 말입니다. 임무일은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장비를 챙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45해를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떨림이었습니다. 저격총을 들었을 때 총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부대를 출발하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날씨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죠. 표적이 있는 곳까지는 차로 3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계속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27살 청년의 얼굴을 말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이건 그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걸 말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저격 지점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산 중턱의 바위 뒤였습니다. 그곳에서 표적이 있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거리는 약 300m. 저에게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100, 800 중으로 맞출 수 있는 거리였죠. 저는 저격총을 설치하고 망원경으로 마을을 관찰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10채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마을과 똑같았습니다. 표적은 마을 끝에 있는 집에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집을 향해 망원경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저격수의 일은 대부분 기다림입니다.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누워서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집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27살 청년 말입니다. 그는 집 앞마당에서 장작을 팼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상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중사 표적 확인됐나? 예, 확인됐습니다. 좋아. 주변에 사람 없을 때 발포해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격총 조준경으로 표적을 바라봤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십자선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도끼질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니 여자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누나였을 겁니다. 남조선으로 도망갔다는 그 누나 말입니다.
청년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년도 가족을 그리워하는구나. 나처럼. 무전기에서 상관이 다그쳤습니다. 김중사, 왜 발포하지 않나? 지금이 기회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땀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45해를 살면서 저는 울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군인은 울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장작을 팼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저격하기에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형이 도망갔을 뿐이다. 무전기가 또 울렸습니다. 김중사, 당장 발포하라. 이건 명령이다. 저는 천천히 조준경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뗐습니다.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떨린 적 없는 저격수의 손이 그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발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명령을 거부하는 거냐?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김중사, 내 가족 생각 안 하냐? 당장 발포하지 않으면 내 식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제 아내, 제 자식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아래 마을의 청년도 보였습니다. 내 가족을 살리려고 저 청년의 가족을 파괴할 수는 없다. 못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크고 확실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상관이 고함쳤습니다. 김중사, 지금 당장 그 자리에 있어. 보위부에 연락한다. 보위부.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곳입니다.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명령 불복종은 직결처형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남조선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 말입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자. 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38선을 향해 달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도주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무전기가 계속 울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곧 올 겁니다. 추격조가 출동할 겁니다. 정찰총국에서 저격수 한 명이 배신하면 즉각 40명 규모의 추격 부대를 보냅니다. 저는 그들이 오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 가족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아들, 딸. 이제 그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겁니다. 아니, 그들이 저 때문에 고통받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미안합니다. 불효자식이 되어서. 걸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추격조가 오면 저는 즉시 사살될 겁니다. 명령 불복종은 용서가 없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조금 더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길을 찾기도 어려워질 겁니다. 저는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남쪽. 38선이 있는 곳. 자유가 있는 곳. 살아야 한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제 나이 45. 젊지 않은 나이입니다. 20대 젊은 군인들이 쫓아오면 따라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격수였습니다. 산악훈련을 받았고 생존 기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달빛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켤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보이면 추격조가 위치를 파악할 테니까요. 그래서 손으로 더듬더듬 나무를 짚으며 걸었습니다. 고향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 말입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두만강 물 냄새, 소나무 냄새.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곳이었습니다. 다시는 못 오겠구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저는 작은 개울가에 멈춰 섰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제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저는 군사 지역을 벗어나 민간 지역으로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38선까지는 대략 20km 정도 남았을 겁니다. 밤새 걸으면 새벽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38선 근처에는 지뢰밭이 있습니다. 철책도 있고 초소도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순찰을 돕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추격조였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제 뒤를 쫓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 제가 태어날 때 점쟁이가 뭐라고 했죠? 큰 고비를 넘기면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번이 그 고비인가 봅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마을 점쟁이가 이 아이는 큰 고비를 넘길 것이다라고 했다더군요. 어머니는 그게 전쟁을 의미하는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군화가 발에 물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 겁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저는 산등성 위에 올라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 멀리 철책이 보였습니다. 38선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 저기까지만.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깨 짖는 소리였습니다. 추격조가 군견을 데리고 온 겁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45살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철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추격조가 발포한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2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제 옆으로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무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그재그로 뛰었습니다. 저격수 훈련 때 배운 대로 말입니다. 직선으로 뛰면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조금만 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45살 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죽는 겁니다. 멈춰라. 쏜다. 추격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군견이 지저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뒤를 봤습니다. 500m쯤 뒤에서 군복 입은 사람들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대략 10여 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철책이 보였습니다. 200m 앞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폐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때 왼쪽 다리에 충격이 왔습니다. 총알이 종아리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죽을 수 없다.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철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100m, 50m, 20m.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러 군화 안을 적셨습니다. 철책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철사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저격수 장비에는 항상 비상탈출 도구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철책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뒤에서 총성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추격조가 200m까지 접근했습니다. 저는 서둘렀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제발. 마침내 철책에 구멍이 났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저는 배낭을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철책이 옷을 찢고 살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철책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남쪽으로 10m 정도 더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격총을 내려놓았습니다. 20년 동안 제 몸의 일부였던 그 총을 말입니다. 추격조가 철책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철책 너머에서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쉽게 발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비무장지대였습니다. 자칫하면 국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말입니다.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100m쯤 갔을 때 남한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초소에서 나온 군인들이 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북한 군복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멈춰. 움직이지 마. 남한 군인이 외쳤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두 손은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저격수입니다. 탈북합니다. 제가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 꿇어. 천천히.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친 다리에 무게가 실리자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신음이 나왔습니다.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남한 군인 몇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수색했습니다. 무기가 없는 걸 확인한 후에야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부상이 심합니다. 의무병. 한 군인이 외쳤습니다. 의무병이 달려와 제 다리를 응급처치했습니다. 지혈대를 감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나는 살았다. 북쪽 철책 너머에서 추격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아들, 딸.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남한 군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안도감. 모든 게 눈물로 나왔습니다. 12시간의 지옥 같은 도주가 끝났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남한 군인들은 저를 초소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었습니다. 20시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의무병이 제 다리를 제대로 치료해줬습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간 상처였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물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군인이 물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물은 처음이었습니다. 배고프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군인이 말했습니다. 얼마 후 따뜻한 라면이 나왔습니다. 컵라면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한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후루룩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민간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국정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다리 치료를 받고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네요. 하지만 다행히 큰 병은 없습니다. 그 후 저는 어떤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 조사관들이 매일 와서 물었습니다. 제 신분, 제 경력, 탈북 이유, 모든 걸 상세히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친절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쉬라고 했습니다. 물도 주고 커피도 주었습니다. 커피를 처음 마셔봤습니다.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왜 명령을 거부했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었습니다. 형이 탈북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 저격수들의 임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저는 20년간 해온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국경 경비, 탈북자 사살, 내부 숙청 지원. 때로는 죄 없는 사람들도 쐈다고 말했습니다. 상부 명령이었다고, 거부하면 가족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사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격수들끼리 서로 감시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이부 정보원인지 몰랐으니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3대가 멸족당합니다. 조사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이 걱정되시죠?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매일 밤 가족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 아내와 아이들은 무사할까? 아마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겁니다. 제 때문에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조사관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조사는 한 달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원에서 지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나이 든 분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남한 생활을 배웠습니다. 돈 쓰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도 처음 만져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세상 소식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제 가족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이런 일을 숨기니까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추격조가 쫓아오는 꿈, 가족이 고통받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옆 방 사람이 제가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알았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제 진짜 남한 사회로 나가는 겁니다.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잊을 수 있을까? 그 북에 둔 가족들, 제가 쏜 사람들. 그 모든 게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건 말입니다. 하나원을 나온 날은 봄이었습니다. 2018년 5월, 벚꽃이 지고 신록이 우거지던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지원해준 작은 원룸에 입주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도시였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 막막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부대에서도 집에서도 늘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행동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착 지원금을 줬습니다.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 훈련도 권유했습니다. 저는 용접 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기술은 민간에서 쓸 수 없었으니까요. 직업 훈련소에 다니면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있었고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북한을 떠나온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넘어오셨어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38선으로 직접 넘어왔습니다.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직접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중국 거쳐서 동남아시아로 빙 돌아왔거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서 한국에 온다는 걸 말입니다. 직접 38선을 넘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직업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조금씩 남한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물건값이 얼마인지도 몰라서 헤맸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 흥정을 했지만 여기서는 가격표대로 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지하철도 탔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땅 밑으로 달리는 기차라니 신기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니 편리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용접 일을 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아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공장 동료들은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챙겨줬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고 퇴근 후에 가끔 소주도 한잔했습니다. 어느 날 공장장님이 물었습니다. 김씨, 고향이 그립지 않나?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립습니다. 매일 그립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공장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겠네. 예. 부모님, 아내, 아이들. 매일 밤 꿈에 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겠지.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통일. 그게 과연 제가 살아있을 때 가능할까요?
저는 이미 45이었습니다. 부모님은 80이 넘으셨을 겁니다. 살아계실까요? 밤이면 가족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제 선택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청년을 죽였다면 저는 영원히 사람이 아닌 뭔가가 되어버렸을 거라고 말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법 남한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샀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북한 소식도 찾아봤습니다. 혹시 가족 소식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교회에 가봤습니다. 하나원에서 알게 된 탈북자 형님이 권유해서였습니다. 교회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해줬습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는 그날 기도했습니다. 북에 있는 가족들이 무사하길,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통일이 되기를 말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챙겨주고 외로울 때 이야기도 들어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여기에도 제 자리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50살이 가까워졌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얼굴에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인의 눈빛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끔 제 선택이 옳았는지 자문합니다. 가족을 버리고 온 게 맞았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방아쇠를 당겼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평생 악몽에 시달렸을 겁니다. 저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가 컸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2025년 탈북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52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갑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퇴근하면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주말에는 교회에 갑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누구나 사는 그런 삶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삶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니까요. 이곳에서 제가 가장 놀란 건 자유였습니다.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것.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것. 밤의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 인터넷으로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편의점도 신기했습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가게라니요. 언제든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가면 더 놀랐습니다. 온갖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쌀도 고기도 과일도 과자도.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었습니다. 병원도 달랐습니다. 아프면 바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큰돈 들이지 않고도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약 한 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적응하기 힘든 것도 많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저는 함경도 억양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가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표준어를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사투리가 나오지만 많이 나아졌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남한 음식은 달았습니다. 북한 음식은 짠 편인데 여기서는 설탕을 많이 넣더군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가끔 고향 음식이 그립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아내가 담갔던 김치. 밤이면 여전히 가족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은 이제 80 중반이 넘으셨을 겁니다. 살아계실까요? 아내는 50살이 되었을 겁니다. 아들은 30이 넘었을 테고 딸은 25살쯤 되었겠죠. 결혼은 했을까요? 손주는 봤을까요? 제 선택 때문에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갔을까봐 매일 두렵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면 저는 즉시 처형될 겁니다. 가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을 봅니다.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들,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떠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그럴 때면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북에 있는 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고향 마을에 가볼 수 있을 텐데. 두만강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아볼 수 있을 텐데. 교회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이산 가족이십니다. 6.25 때 남편이 북으로 끌려갔다고 하더군요.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남편을 그리워하십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는 저처럼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말입니다. 6.25 때 헤어진 사람들, 탈북해서 온 사람들, 모두가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주민등록증도 있고 건강보험증도 있습니다. 투표권도 있습니다. 처음 투표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회사 동료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지만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궁금해합니다. 북한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넘어왔는지.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제 경험이 사람들에게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끔 강연 요청도 받습니다. 학교나 단체에서 탈북자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제 과거를 드러내는 게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합니다. 제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젊은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아저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가족을 두고 온 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후회합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 방아쇠를 당겼다면 저는 평생 사람이 아닌 뭔가로 살았을 겁니다. 저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자유의 소중함을 압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게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북에 있는 제 가족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미안합니다. 불효자식이 용서를 구합니다. 아내, 아이들아 보고 싶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만나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압니다. 목숨을 걸고 얻은 자유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삶입니다.